숙박법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곳 없어 답답했던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숙소 운영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들, 모르면 손해보실 수 있는 것들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가 직접 한번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 왜 그러세요? 왜 안전하게 가시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변호사님들이 바쁜 시간 쪼개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카메라가 어색한 야노자 법무 담당 박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3회까지 출연을 하게 된 야놀자 법무 담당 오서영입니다. 지난번에 주제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서 기억에 남는데요. 오늘은 어떤 걸 또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를 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 관심 너무 좋죠. 감사하죠. 네, 그럼 바로 주제 공개하실까요? 오늘은 저희가 그냥 또 소개하기는 심심하니까 특별히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바로 보시죠.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숙소에 닥친 위기의 순간, 피하고 싶지만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절체절명의 순간, 일상의 평온을 깨는 위기에 대처하는 법. 이번 주제는 숙소 생활 안전사고, 이게 언젠간 한 번쯤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였어요. 고객 부주의든 시설 점검 미비든 다양한 이유로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잘한 상황을 다 다루기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흔히 일어날 만한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 법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해가 동반되는 사건이다 보니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응급처치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응급처치까지 다루는 얘기가 완벽합니다. 끝났어요. 저희도 이 기회에 제대로 한번 다시 봐야겠습니다. 네. 네, 우선 낙상이나 미끄럼 사고는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져서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발생 당시 대처 방법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현장을 사진 등으로 남기는 것도 사실 물론 중요하지만요. 항상 최우선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에 먼저 신고를 한 다음 부상자의 상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 긴급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119 상황실의 가이드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주하는 다른 직원이 있거나 동반 투숙객이 있는 경우 응급 조치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거나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부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혼자 계신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현장 증거 보존보다는 119 신고와 응급 처치를 우선 해주시고요. 응급 처치가 필요하거나 2차 부상이 우려되어 추가 조치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장 사진 등을 남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숙소 직원이 한 명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신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응급처치에 증거 보전까지 한 번에 하려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만약 이제 동반 투숙객이 있는 상황이라면 119 신고와 응급처치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항상 그럴 거라는 이제 보장은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평소 낙상 및 미끄럼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상 부위나 환자 상태에 따라 처치법이 상이하긴 하지만 팔다리를 다친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낙상 미끄럼 사고의 경우 골절과 출혈이 대부분인데 골절 환자의 경우 손상 부위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칫 무리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뼈가 혈관을 건드려서 2차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주변의 부목 역할을 대신할 만한 것을 찾아서 골절 부위를 고정시켜 주시고 10분마다 고정된 부위 상태를 확인해 피부색 및 감각 변화가 있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외부에 상처가 있다면 깨끗한 거즈나 옷으로 덮어주세요. 만일 상처가 깊고 피가 멈추지 않을 때에는 깨끗한 거즈나 옷으로 강하게 눌러 지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면 지혈 효과가 좀 더 좋습니다. 손상 부위가 부어오를 때는 비닐봉지에 얼음을 담고 수건등으로 감싼 후 상처 부위를 얼음 찜질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손상 부위가 심하게 창백하거나 머리, 배, 가슴 쪽이 다친 경우에는 올바르지 않은 응급처치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 상황실의 가이드에 따라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낙상, 미끄럼 사고 외에도 숙소 투숙 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화상, 감전 사고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도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상황 발생 시 반드시 119에 가장 먼저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즉 이제 법적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응급처치만큼이나 중요한 건 반드시 응급처치 전 부상자 또는 동반인에게 조치를 취해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부상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폭행으로 간주돼서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부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행위도 위법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응급처치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걸 위급해서 처치하는 건데 무슨 동의까지 받아라고만 하기에는 또 상황이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존재하니까요.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꼭 사전 동의를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네, 동의는 크게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시적 동의란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즉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성인에게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처치자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응급처치 교육 이수 여부와 앞으로 실시할 응급처치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상자는 상태에 따라 직접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암묵적 동의는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생명이 위험할 때 응급처치에 동의할 거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처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응급처치자가 행동을 할 때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일단 보게 되며, 만약 대상이 어린아이인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없어서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동의를 얻었다고 보고 응급처치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받고 응급처치를 해주었는데 뭔가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말씀드리면서도 너무 착잡하지만 아예 발생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이럴 때 처치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다행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들 아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았음에도 응급 상황이나 위험에 처인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당 법률은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유사한 성격의 법률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인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업무 중인 응급의료 종사자 같은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면 만약 숙소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상황이 급박해서 숙소 측에서 응급조치를 했다. 그런데 부상자에게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 응급처치 과정에서 조치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 상황에서는 119에 빠르게 신고하고 119 상황실의 가이드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면 몇몇 분들은 그러면 최대한 응급조치를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급박하면 외면할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희는 우선 사장님들께 조치자에게 적용되는 국내 응급의료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알아두시는 게 좋으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응급처치에 대한 방법 그리고 법률에 대해 알아봤다면 증거 확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장 보전과 증거 확보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지만 숙박업 특성상 다음 고객을 받아야 하실 수 있으니까 증거 확보를 우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확보하셔야 할 증거물로는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과 영상, CCTV, 당사자 및 목격자 증언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편에서도 다루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 대응의 방법으로 평상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사진 및 동영상을 확보해둔다. 예를 들면 계단, 욕실, 테라스, 난간 이런 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다. 이때 촬영이 이루어진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게 포인트. 세 번째, 만약 발생 과정에서 객실 기물이 파손되었다면 객실을 정리하지 않고 방금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둔다. 기물이 파손된 경우는 상해 사고와 별개로 합의 또는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꼼꼼히 현장과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네 번째, 고객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사고 발생을 알게 된 시점에 고객이 함께 있다면 이 사실관계 확인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 대면, 비대면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녹취 시에는 대화를 녹취함을 사전에 안내하고 녹취해야 하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로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불법 녹음 역시 형사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더라도 대화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녹음이 가능하다. 또한 녹취본은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제3자에게 유포 또는 공개하면 안 된다. 맞죠? 맞죠? 어떤가요? 저희 잘 들었나요? 이 정도면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등생. 네. 이렇게 확보된 증거들은 추후 고객이 손해배상이나 보상금을 요구할 때 활용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장님께서 사고의 책임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상 비율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숙소 측에서도 꼭 필요한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부상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 이송이 되었다면 응급 의무 기록지를 발급받아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해당 응급 의무 기록지는 사고의 경위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보상 절차를 진행할 때 사고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보상 절차 협의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고 초기에 보상 협의를 끝내라는 뜻은 아니고요. 고객을 대하는 하나의 적극적인 액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체가 사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부상자의 부상 정도나 세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협의의 타이밍은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또 중요하죠. 그렇죠. 모든 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맞아요, 거. 맞아요. 네, 그럼 이제는 현실적인 보상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있거나 안내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부상자, 즉 고객의 과실이 큰 부분인지 그 비중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판단은 가입된 보험사에서 배정해준 손해사정사가 가장 전문적으로 다루겠지만 최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현장 및 증거 보전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숙소와 고객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사고를 일으킨 주요 원인이 특정 제품에 있다면 이와 관련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드라이기나 전기장판 폭발 사고, 세면대 파손 사고 등이 좀 떠오르는데요. 다만 이러한 제조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왜, 누가라는 물음표는 항상 갖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 상황에 따라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제조물 하자 문제라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구매일이 한참 지나서 교체가 필요한 시점에도 숙소에 비치해 두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숙박업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온도를 몇 도 이상으로 설정하지 말라라는 안내문을 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무시하고 작동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는 거죠. 진짜 이 사고의 전후관계, 사실관계를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고객 모두에게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이런 디테일한 과정 대부분은 가입된 보험사에서 담당해 줄 텐데요. 이 과정에서도 사장님께서는 숙소가 가입된 보험의 약관에 대해 제대로 확인, 인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놓아야 하는 건지. 제 보험까지 여쭤보시는 네, 그럼요. 네, 일단 숙박업소 운영 시 필수적으로 가입해 주셔야 되는 보험이 있는데요. 화재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 재난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보험사에 따라 특별약관으로 주차장 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이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특약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가입하신 화재, 재난 관련 보험에 이런 특약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가입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없다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셔서 배상 책임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주차장 배상 책임 약관의 경우에는 모든 보험사에서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필요시 어떤 보험사에서 그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셔서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 보험사의 영업배상 책임 약관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업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보통 약관, 기본 특별 약관, 추가 특별 약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약관에 따라 보장하는 내용이 다르신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본 특별 약관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특약명이 나눠지는데요.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주차장 배상 책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배상 책임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차장까지 보장하진 않더라도 비교적 보험료가 줄어드는 상품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특약의 존재를 확인한 후에는 각각의 배상 책임 약관에 명시된 세부 내용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의 약관 중 관리상의 결함과 과실로 발생한 사고를 모두 보상해 주는지, 관리상의 결함과 과실로 명시된 상황이나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차장 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장이 숙박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위치가 옥 내인지 옥 외인지, 옥 내라면 기계식 주차장인지 일반인지 등등에 따라서 보장 가능 여부와 보험료, 자기부담금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꿀팁이 엄청 많아요. 저도 평소 보험대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 세상에는 알아둬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오늘 들어보니까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숙소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고 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안내문을 꼭 숙소나 객실에 비치해 두는 것,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안내돼야 될 부분은 체크인 시 고객에게 직접 구두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완전 동의합니다. 무조건 많이 알려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좀 귀찮더라도. 네. 네, 이렇게 내 주변 로펌 3편 숙소 객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생활 안전사고는 왠지 내 공간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무심하다가 또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고 소식에 또 불안하고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안전사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매해 숙박시설 안전사고가 평균 200건 이상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무려 722건이나 발생했고, 또 특히 사고 대상 대부분이 미취학 또는 10세 미만 이런 친구들이 많이 다친다고 하니까요. 여기 석재 또는 바닥 타일에 의해서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대다수였다고 하네요. 네, 만약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고객이 투숙할 경우에는 특히 사전 고시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지만 겨울철에는 특히 낙상이나 골절의 사고가 많아진다고 하니 숙소 시설물 점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모두가 사장님 숙소에 안녕을 바라는 마음 굉장히 강하게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사장님 숙소 오늘도 내일도 대박 나세요. 내 주변 로펌!